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시골에서 회사 사람이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분이 20년 전쯤에 강원도에서도 시골 쪽으로 볼 일이 있어서 직접 운전해서 갔다고 해. 당시 이분 차량은 기아에서 만든 베스타라고. 지금 스타렉스 할아버지 격인 승합차야. 그땐 내비게이션이 막 보급되기 시작할 무렵이어서 내비 있는 사람도 드물고 길 안내도 엉망인 시절이었어. 지도 보고 물어물어서 가다가 밤에 길을 잃었대. 한밤중 시골 도로는 띄엄띄엄 가로등 불빛만 있었고 오로지 차 전조등 빛에만 의지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가에서 어린이 하나가 차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분은 브레이크 밟을 새도 없이 그 아이를 치어버렸대. 너무 놀라서 차에서 내렸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야. 분명 치여서 차 앞으로 나가 떨어지는 걸 봤는데 아이가 없는 거야. 혹시나 차 밑에 깔린 건가 싶어서 차 밑을 봤는데도 없었고 도로, 길가 어디에도 아이가 없었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혹시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아니냐고 묻더래. 놀라서 맞는다고 하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몇 년 전부터 1년에 2번씩 이런 신고가 들어온대. 장소도 전부 이곳 주변이고 하는 얘기도 똑같다는 거야. 여자아이가 뛰어들어 분명 차로 치였는데 다친 아이는 안 보인다. 그리고 신고한 사람들 모두 승합차 운전자들이라는 거야. 경찰은 이분 인적 사항만 받아 적고 별일 없을 테니 그냥 가시라 해서 그냥 왔대. 그 이후로도 별다른 연락은 없었고 시간이 흘러서 2017년 작년에 이분이 그 당시 이상한 일을 겪었던 그곳에 다시 가게 되었대. 사고 난 곳 그곳은 아니고 그 옆 지역이었는데 생각나서 예전 기억 더듬어서 한번 가봤는데 20여 년 만에 가서 그런지 모습이 많이 바뀌어 있었대. 그러려니 하고 점심 먹으려고 시장 국밥집에 가서 밥 먹다가 주인 아저씨한테 혹시 이런 얘기 못 들어봤냐고 물어보셨대. 그 아저씨는 그 지역 토박이인데 예전에 여자아이가 뺑소니 사고로 죽은 적이 있었는데 범인은 못 찾았대. 그 사고 이후로 그런 여자아이를 치었는데 아이가 없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한 번씩 나오는 거야. 승합차에서만 나오는 거 보니 승합차에 치여 죽은 것 같다고 하더라. 언젠가부터는 그런 얘기도 잠잠해졌다는데 범인이 잡힌 건가 싶기도 하고. 두 번째 이야기, 귀신에 대한 정보. 귀신은 물리적인 행사를 할 수 있다. 단 직접적인 피해는 못 주는 듯하다. 경험한 것만 나열하자면 내 다리를 3개 차던 것이 있다. 분명 3개 맞았는데 아프지도 않고 맞은 흔적도 없었어. 문을 두드리던 무언가, 내 베개를 만지던 손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귀신은 말을 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소리를 낼 수 있다. 경험에 의하면 짧은 목소리만 낼 수 있는 것 같았어. 젊은 여자 목소리였는데 내가 대꾸할 때마다 짧게 말하더라. 엄마였는 줄 알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크게 소리쳤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차분한 여자 목소리로 응하는 거다. 귀신은 사람인 것 같은데 신체 어느 부분이 비정상적이다. 예를 들어 팔이 비정상적으로 엄청 길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 대부분 실화 귀신 썰은 거짓말인 것 같다. 주배에서 말했듯이 귀신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 처음에 그걸 귀신이라고 판단하지 못한다. 약간 몽환적인 상태가 되면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다. 그래서 작성자는 귀신이 사라질 때까지 뚫어져라 쳐다볼 수 있었던 거였다. 그래서 귀신썰 보면 귀신 보고 너무 놀라서 도망쳤다 이런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 귀신을 목격하면 그 순간은 귀신인 줄도 모를 뿐더러 감정도 못 느끼는 상태가 돼버리는데 이렇게 바로 반응이 온다는 건 그냥 그건 실화썰이 아니란 거다. 추가로 귀신은 그냥 나타나는 것 같다. 공포영화처럼 원한 같은 건 없이 그냥 나타나는 듯하다. 세 번째 이야기, 화이트보드. 내가 신입생 때 겪은 이야기이다. 2008년 대학 신입생일 때 나는 과대를 하고 있었다. 4살 터울 형의 조언과 선배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과대를 했지만 틈만 나면 술자리에 불러내는 선배들도 그렇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자리인 과대를 하게 된 것이 후회가 되었다. 게다가 과조교라는 녀석은 뭐가 그리 귀찮은지 원래 조교가 해야 하는 일을 나에게 맡기기 일쑤였기 때문에 나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날도 원래라면 조교가 해야 하는 일인 야간대 학생들의 수업이 끝나고 그 강의실 뒤처리를 내가 하고 있었을 때였다. 강의실 앞에는 커다란 화이트보드, 마구잡이로 나와 있는 의자들, 줄이 삐뚤삐뚤 어질러져 있는 책상들. 2층 강의실에 어질러져 있는 책상들과 의자를 정리하면서 난 생각했다.
과대를 하지 말걸. 자취만 안 했어도 젠장. 이런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시간은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내가 정리하는 강의실이 있는 건물은 4층으로 된 공대 건물이었는데 2층엔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과가 주로 사용하는 또 다른 공대 건물과 구름다리 형식으로 이어져 있었다. 2층에 있는 강의실까지 정리를 하고 3층과 4층에 있는 강의실을 정리하기 전에 담배 한 대를 물고 그 구름다리 중간쯤에 가서 난간에 팔을 기대고 담배를 피우며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보니 우리 공대 건물과 이어져 있는 반대편 공대 건물 4층에서 어떤 여자가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머리가 길고 불이 켜져 있는지 역광이라서 여자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이미 야간대 학생들의 강의도 끝났을 시간이란 뭐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담배를 다 핀 뒤에 강의실 정리를 하러 올라갔다. 3층 강의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앞에 화이트보드를 보니 기분 나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손가락으로 내 쪽을 가리키고 있는 기분 나쁜 그림. 에이씨하며 앞으로 가 그림을 벅벅 지운 뒤 책걸상을 정리하는 중에 우연찮게 창가를 바라봤는데 아까 4층에서 나를 응시하던 여자가 이번엔 나와 같은 층인 3층에서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아까 화이트보드에 그려져 있던 모습과 똑같이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속으로 시겁했지만 이젠 3층 강의실도 거의 다 정리를 했고 4층 강의실만 정리하면 됐기에 애써 무시하며 3층 강의실 정리를 마무리하고 4층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4층 강의실에 있는 화이트보드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번엔 눈을 위쪽으로 향하고 손가락도 위쪽을 향해 있는 위를 응시하는 기분 나쁜 그림. 난 화들짝 놀라서 재빨리 창가로 다가가 아래쪽을 살펴봤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아까 그 여자가 2층 구름다리에서 손가락을 위쪽을 향하고 나를 위로 응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평소에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그런 걸 믿지도 않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뭔가 잘못됐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정리고 뭐고 강의실을 빠져나가려는데 고개를 돌리다 보니 다시 화이트보드 쪽으로 시선이 간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려져 있는 그림이 마치 뒤로 빨려나가듯 서서히 희미해지며 사라지는 게 아닌가. 동시에 화이트보드 뒤편에 다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려져 있던 그림이 저 여자로 변한 거겠지. 이윽고 움직이는 다리, 터벅터벅 신발도 신지 않은 창백한 맨발이 움직일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고 싶지만 온몸은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린 듯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여자가 계속 움직여 화이트보드에 가려져 있던 상체가 보였다. 그려져 있던 그림과 같은 모습, 피눈물을 흘리는 눈동자와 산발한 머리 흰 원피스를 걸친 모습. 나와 눈이 마주치자 똑 하고 걸음을 멈추더니 서서히 팔을 올린다. 동시에 입꼬리는 점점 올라가고 화이트보드에 그려져 있던 모습과 같이 나를 응시한 채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고 시 굽고 있는 섬뜩한 모습. 동시에 몸이 움직이며 미칠 듯이 비명을 지르며 강의실을 빠져나가는데 뒤에서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는 여자. 나는 말 그대로 미친 듯이 1층 로비까지 뛰쳐나갔고 입구 쪽에 있는 경비실 아저씨가 부르는 소리에도 들린 채 만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자취방까지 미친 듯이 뛰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온몸은 땀에 젖어 헉헉대기를 5분. 조교가 시킨 4층 강의실 정리를 해야 하지만 다시 그곳에 가기엔 죽기보다 싫어서 샤워를 하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당연히 조교한텐 엄청 혼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다음부턴 조교 형이 해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을 했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일만큼은 못하겠다고 울먹거리며 간곡히 말하자 조교도 뭔가 이상했는지 알겠다고 했다. 그 뒤에 아무 일 없이 1학년 생활을 마치고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복학을 했고 그 조교 소식을 들었는데 1년 전쯤 4층 강의실에서 뭔가에 엄청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쇼크사했다고 한다. 그날 내가 본 여자는 무엇이었을까? 네 번째 이야기, 스님. 지난 6월 중순에 여자친구와 같이 절에 갔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장소와 기운도 다르고 여러 가지를 보는 일이 많기에 예전부터 경험 삼아서 절에 많이 찾아가곤 했습니다. 이번엔 마침 여자친구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던 절이 있어서 함께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절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묘한 기분이 들며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경내를 둘러보다가 극락전에 들어갔습니다. 주말이라 방문객은 꽤 있었으나 법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몇몇 신도분들이 불상 앞에 자리를 잡고 참배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3번 참배하고 자리에 앉으니 눈앞에 돌아가신 주지스님으로 보이는 존재가 채권자같이 검은 양복을 빼입은 존재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분명 상황을 유심히 보아도 저렇게 시달릴 만한 분이 절대 아니신 것 같은데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면에 의구심이 들어 더 자세히 투시해보니 불심이 깊은 어느 재력가가 평소에 존경하던 주지스님께 많은 재산을 사찰에 기부를 한 것이 보였습니다. 물론 그 스님은 수행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거절했지만 결국 설득 끝에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시주를 하면서 재력가의 업장까지 세트로 떠넘겨졌고 결국 스님은 그 업장을 떠나 사후에도 곤란한 일을 겪으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법당에 들어갔을 때는 시주를 한 재력가의 모습이 보였는데 평소 구슬하는 등 자신의 업장을 풀어보려는 노력을 했으나 그게 여의치가 않아 고민 끝에 절에 시주를 하는 결정을 내린 듯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도깨비가 지나가는 말로 결국 승자는 저 재력가라고 했습니다. 살아생전에 수행력이 상당하신 분이었던 것 같았는데 어째서 사후에 힘든 길을 택했는지 의아했지만 그 의문점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주도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감상이었습니다. 나중에 카페 수련 모임에 참여하여 스승님께 경험한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에 시주를 하면 그 사람의 업장까지도 떠넘길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스승님의 말씀. 원래 종교인은 신도로부터 헌금이나 보시를 받는 동시에 자연스레 그 업장까지도 같이 받는 일면도 있다고. 물론 그 신도가 기본적으로 신앙심이 깊어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절의 스님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시주를 받고 무거운 업장까지 짊어지는 부분은 예외적인 경우로 원래 그 주지스님과 재력가분의 인연 문제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재력가가 큰 재산을 시주한 행동은 작게는 자신의 업장을 해소하고 크게는 크나큰 공덕을 쌓아서 다음 생에도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승님의 답변을 들으며 인과의 법칙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지극한 신앙심으로 기부한 행위로 보이나 그 이면에는 업장과 인연의 오묘함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어진 삶이 부귀를 누리는 생이라고 해도 결국 그 복이 다하는 때는 오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재력가는 시주를 통해 복을 받는 기간을 연장했겠지만 그게 영원하지는 않겠지요. 여러 생을 봉사와 기부로 복을 쌓아 내 생에 부귀하고 권세 있는 삶을 살든 전생의 과부로 빈곤하고 비천한 삶을 살든 윤회라는 바다에 내던져진 삶은 어쨌든 영원한 것은 없고 끝없이 인과의 법칙 안에서 헤맬 뿐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삶 안에서 복을 쌓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생의 시간 안에서 무엇이 더 영원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역시 주어진 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힘을 쌓아가는 내면의 수행이 이 세상 최고의 무상지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3일장 중3 때 외할머니가 갑자기 편찮아지셔서 세상을 떠나셨어. 솔직히 외할머니 댁 내려가면 항상 웃으면서 우릴 반겨주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실감이 안 났어. 추석 때 뵙고 그 뒤로 갑자기 입원하시고 퇴원하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겨울 때 돌아가신 거야. 그렇게 3일장을 지내고 3일장 뒤에 치르는 제사 치르러 새벽 일찍 가족이랑 집에서 출발했지. 원래 제사가 6시 시작인데 우리가 너무 일찍 가서 새벽 3, 4시쯤에 도착해서 왜 이리 일찍 왔냐면서 혼났어. 내가 잠이 많은 걸 친척들도 다 알고 있어서 나 졸고 있는 거 보고 이부자리 펴주고 자라고 하시더라. 외삼촌이 저렇게 잠 많은 애를 어떻게 깨워왔냐면서 웃고 계시고 그렇게 난잠을 잡고 잠들고 몇 분 안 지나서 바로 가위에 눌렸어. 난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었고 이게 가위인가 싶었어. 지금까지 그때 빼고 가위 눌린 적 없었어. 난 외할머니 집에 풍경화가 하나가 있다는 건 몰랐는데 이때 알게 됐어. 왜냐고? 가위 눌리면서 풍경화에서 무슨 검은색 안개 같은 게 피어나왔다 해야 되나? 그 드라이 아이스 바닥에 뿌리면 기체가 스멀스멀 퍼지는 그거랑 비슷했어. 그 검은색 기체가 스멀스멀 퍼지더니만 내가 자고 있는 방 앞에 희미한 검은색 형태가 생기더라. 잠든 나 앞에 검은색 형태가 생기는 그 순간 가위만 눌리고 움직이지만 못했던 내 몸,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리고 검은색 형태가 나한테 뭐라 중얼거리는데 온몸에 소름 돋고 머리카락이 서더라. 그리고선 갑자기 어디선가 희미한 흰색 형태를 띠시던 어떤 분이 욱하시면서 소리쳤어. 오래전에 있던 일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놈들아 걔가 아니야 하시고 욕을 하시는데 그 뒤에는 잘 생각이 안 나. 막상 욕을 하시다가 다른데 쳐다보면서 썩을 놈이 이제 나오네. 빨리 와 하시고 가시는데 그 뒤로 검은색 형태며 가위며 뭐고 다 사라지고 괜찮아지더라. 솔직히 그때 이를 친척들에게 말했는데 검은색 형태는 무조건 저승사자였다고 의견이 맞춰지고 흰색 노인분은 외할아버지다. 아니다 우리 외할머니 옆에 같이 입원하시고 친했던 옆 침대 할머니가 하루 먼저 돌아가시고 데려오신 거다. 외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입원하셨을 때 외할머니 옆에 누워서 같이 이야기하시며 친구하셨던 할머니가 하루 더 빨리 돌아가시면서 먼저 갈게 하셨어. 이렇게 싸우시더라. 외할아버지랑 그 할머니 두 분 다 왕년에 욕 좀 하셨댔어.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검은색 형태가 저승사자라면 그 노인분은 저승사자한테 쌍욕을 박았던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여섯 번째 이야기, 치매. 치매 노인을 모시는 사람을 보고 효자네, 효녀네라고 말하지 마세요. 온 가족이 함께 파멸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대부분은 치매의 위험과 공포를 모른다. 치매는 절대 일반인이 케어할 수 없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며느리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치매 노인과 함께 사는 가정이 적지 않다. 치매 초기에는 건망증과 성격 변화가 온다. 평소에 아무리 총명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다 하더라도 금세 흐리멍덩하고 짜증과 화를 잘 내는 성격으로 변한다. 중기로 접어들면 눈에 띄게 언어 능력과 사고력이 감소하고 감정만 남게 된다. 이때부터는 수십 년을 함께한 가족들조차 공포심을 느끼기 시작한다. 양 무릎만으로 온 집안을 기어다니고 옷을 입고 대소변을 보거나 심지어 먹기도 하며 아무 이유 없이 불같이 화를 내며 가족에게 칼을 휘두르기도 한다. 갓난아기인 손자를 냄비에 넣고 끓이기도 하고 갑자기 집안 청소를 한다면서 갖은 보석들과 현금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기도 한다. 새벽 3시에 출근할 시간이라며 비명을 지르면서 온 가족을 깨우고 음식에 몰래 락스나 세제를 넣거나 집에 불을 지르거나 혼수 상태인 척 견기를 하기도 하고 키우던 반려견을 일부러 깔고 앉아 압사시키기도 한다. 깁스한 다리로 식탁을 계속 걷어차서 뼈가 완전히 살 밖으로 튀어나오고 폭력을 말리던 며느리의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어 절단시키기도 한다. 아예 없거나 없었던 얘기를 하며 가족들을 이간질하고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식탁 위로 올라가 밥그릇에 대변을 싸거나 심지어 자신은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말기가 되면 언어 능력을 거의 다 잃고 흐리멍덩한 눈으로 하루 종일 앉아있는다. 거의 산송장이다. 그나마 원초적인 욕구와 본능만 남아있다. 치매에 걸리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사는 노인들이 많다. 이 경우 가족의 부담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치매 초기에 요양원을 보내야 한다. 그나마 좋은 기억이 남아있을 때 또한 확실한 케어를 위해 요양원에 보내는 게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좋다. 주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건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 일단 살 사람은 살아야지 살고 봐야지. 오죽하면 치매 노인을 살해하는 자식들이 생기겠는가. 겪어보지 않은 자는 모른다. 치매 환자와 함께 사는 것은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또한 공포스러운 경험 중 하나다. 일곱 번째 이야기, 기묘한 경험. 난 언제나 그랬듯이 주옥같은 야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진짜 더워 뒤질 것 같았다. 우리 집은 학교에서 도보로 5분에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빌라였어. 많이들 있잖아 학교 주변에 골목에 드문드문 나 있는 빌라들. 그런 집들이었어. 애들이랑 군것질하고 헤어지고 우리 집은 4층이어서 계단으로 올라갔어. 빌라가 5층까지라서 엘리베이터는 없었어. 어쨌든 집에 들어왔어. 우리 엄마가 잠이 되게 많은데 아들 공부 열심히 한다고. 맨날 나 집 들어온 거 보고 주무시러 가거든. 그래서 난 당연히 엄마가 계실 줄 알았어. 그때 소름 돋아서 그 상황 진짜 생생하게 기억이 나. 내가 그때 엄마 나왔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저렇게 말했어. 근데 진짜 조용한 거야. 불은 켜져 있는데 그 가만히 있으면 들리는 생활 소음 같은 거 있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라던가 바깥 바람 소리라던가 그런 것도 안 들렸었어. 난 순간 벙쪘어. 사람이란 게 갑자기 위화감이 생기면 존나 긴장 타잖아. 딱 그 느낌이었어. 근데 가방 내려놓고 방 안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안방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 미동도 없이 진짜 정지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눈도 안 깜빡이고 이상한 곳에 시선을 향해 있더라. 직감적으로 이건 내가 아는 엄마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걸 느꼈어.
난 계속 불렀어. 엄마 뭐해? 나왔어. 엄마같이 생긴 그것은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 진짜 가만히 있더라. 그때 순간 소름 쫙 돋으면서 존나 튀었어. 현관문 박차 나가서 바로 빌라 밖까지 존나 뛰었어. 그리고 우리 집 안방 창문을 보는데 창문 틈 사이로 날 쳐다보고 있었어. 그 비정상적으로 뜬 눈으로 울음도 안 나오고 그나마 사람 좀 다니는 학교 앞마트까지 전력 질주했어. 암튼 긴장 좀 풀려서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꺼져 있던 폰을 켰는데 엄마한테서 엄마 아빠랑 상가집 갔다고 문자 한 통이 와 있더라. 그날 친구 집 가서 잤어. 여담으로 다음 날 토요일이라서 엄마랑 집 갔는데 그 오면 엄마는 사라지고 없었어. 그때 그것은 도대체 뭐였을까? 첫 번째 이야기, 엄마가 만났던 기묘한 여학생. 이건 우리 어머니께서 실제로 겪으신 일이야. 벌써 거의 25년은 좋게 된 이야기. 우리 큰 누나는 인천에 있는 모 여고를 다녔어. 근데 어느 날 동네에 어떤 정신병자가 누나 학년의 다른 반 학생을 죽이는 사건이 났었대. 누나는 집에 와서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엄마는 너무 안타깝고 슬펐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잠에 들었는데 엄마가 꿈을 꿨대. 꿈에서 엄마는 누나네 학교로 올라가는 언덕을 걸어 올라가고 계셨는데 누나네 학교 교복을 입은 웬 여학생이 막 굴고 있었다는 거야. 엄마는 학생 왜 울어 어디 아파 하고 물었지만 학생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기만 했대. 그러다가 엄마가 잠을 깼는데 뭔가 기분이 찜찜해서 누나한테 꿈 얘기를 하면서 혹시 그 죽은 이렇게 생겼어 하며 인상착의를 말해주니까 누나가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어? 라고 했대. 엄마도 놀라긴 했지만 우연이겠거니 하고 마셨는데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꿈을 꾸셨대. 이게 매일 같은 꿈이 반복되니까 엄마도 너무 힘들고 해서 동네 아줌마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아줌마가 그럼 자기 다니는 성당 신부님께 한번 말씀드려보자 하셔서 그러기로 했대. 그리곤 신부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신부님께서 학생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셔서 엄마가 그 이후로 한 달 정도를 기도를 하셨대.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더 이상 그 꿈은 꾸지 않게 됐었대.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꿈 비슷한 걸 꾸게 된 거야. 근데 이번엔 그 여학생이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더래. 깔끔하고 너무나 예쁜 모습으로. 그렇게 학생이랑 엄마가 스쳐 지나갔는데 잠시 뒤에 그 여학생이 저기 아줌마 하고 부르더래. 그래서 엄마가 뒤를 돌아봤더니 여학생이 인사를 꾹뻑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뒤돌아서 가더래. 그리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여학생 꿈을 꾸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 두 번째 이야기, 새벽에 독서실에서 돌아오는 길. 내가 사는 곳이 안산인데 안산은 특히나 좀 사건 사고가 많지. 심지어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아파트 단지에서 살인사건 일어나서 방송으로 살인범이 잡히지 않았으니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문이랑 창문 잠금 장치 확인하라고 방송까지 했었어. 결국 못 잡았다고 소문이 들리더라고. 우리 집이랑 독서실이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 집 주변 건물이 약간 띄엄띄엄 있고 그 건물들 사이가 빛이 안 들어와서 양아치들 흡연 장소란 것과 밤에 지나가면 무섭단 단점이 있긴 해도 지나가기 편하단 것 때문에 독서실을 갈 때 올 때 자주 이용한단 말이야. 아마도 2월 말쯤 날씨가 많이 풀린 어느 날인데 그때도 공부하고 밤에 그 길을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거기 골목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들이 입구에 많은 거야. 원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놓는 곳이니까 싶어도 많아서 편의점 쪽으로 돌아갔는데 다음 날에 독서실 가는 길에는 골목이 치워져 있고 밤 되면 다시 음식물 봉투가 있고 이렇게 반복되다가 어느 날 폴리스 라인이 쳐 있고 경찰들이 카메라 들고 사진 찍고 흰노 씹고 뭐하고 있길래 진짜 놀라서 독서실 실장님한테 여쭤보니 음식물 봉투 중에 사람 발이 나와서 환경미화원분이 신고했다더라. 존나 끔찍해서 그 골목으론 절대 안 가고 그때부터 편의점 쪽으로 돌아서 갔어. 독서실 실장님이랑 담배 피우면서 그 사건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는데 그 투막 난 사람은 찾은 것 같은데 살인범이 아마 남자친구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잡혔단다. 이건 번외인데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다음 연도에 어떤 개새끼가 여자의 납치 비스름한 거 하려고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걸려서 잡혔다고 들었어. 후배한테 자세히는 들었는데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남녀 구역이 나눠져 있었어. 건물이 위에서 보면 3자 모양인데 맨 위층에서 여자 반 쪽에 개새끼가 숨어 있던 거야. 그때가 여자 반이 자습 시간이어서 체육 선생이 반에 없고
교무실에 있다가 정리하려고 반으로 돌아가려는 길에 어떤 수상한 놈이 고3 반 쪽으로 가길래 몰래 뒤쫓아갔대. 그 새끼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길래 몇 분 후에 뒤따라 들어갔다고 해. 대변기 옆 칸으로 몰래 들어가서 위로 봤는데 어떤 새끼가 가방에서 청테이프를 꺼내고 있었다고 해. 체육 선생이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리고 선생들 다 불러서 빗자루 같은 걸로 무장시키고 밖에서 기다렸대. 안 나오다가 경찰 도착해서 여차여차해서 잡았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선생이 용감한 시민 그런 걸로 상 받았대. 그 선생님 착했는데 그런 용기까지 있어서 대단했어. 세 번째 이야기, 초인종. 무더운 여름날, 여름방학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가 11살, 초4 때 이야기니까 13년 전 이야기네요. 저는 15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413호였습니다. 그날은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휴대폰도 없었고 집 전화도 잘 안 썼었습니다. 친구가 바로 옆 동에 살았거든요. 친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4층에서 엘리베이터는 멈추고 길고 긴 복도를 걸어 중간쯤에 있는 413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언제나 같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초 뒤에 인터폰으로 저희 누나가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저 A 친구 X인데요. A 있나요? A가 씻고 있다. 잠깐만 기다려라. 자주 우리 집에 놀러왔던 친구는 친근한 저희 누나 목소리에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친구는 복도에서 5분 정도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가 없어 또 한 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곤 바로 누나가 대답했습니다. A 옷 갈아입고 있다. 잠시만 기다려라. 친구는 또다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기다려도 또 아무 대답과 소리가 없기에 친구는 초인종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친구는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정확히 층은 모르겠지만 고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4층에 오기까지 친구는 기다리고 있는 도중 저는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계단을 이용해 4층에 왔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친구와 만났습니다. 그날은 제가 글짓기 학원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친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친구와 저는 바로 저희 집을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었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녁에 누나들에게 말해봤지만 그날은 아무도 그 시간에 집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만약 친구가 지어냈다고 하더라도 그 어린 나이에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지어냈을까요? 저는 아직도 친구와 술 먹다가 이 이야기를 하면 가끔 소름이 돋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이트클럽. 대학생 때 일이었어. 내 고등학교 친구 중에는 귀신을 보는 애가 있었어. 어머니가 무속인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지만 친해진 건 고등학교 때였어. 이 친구가 특이한 게 뭐냐면 귀신을 몸으로 느꼈어. 귀신을 보거나 존재를 느끼면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어. 가끔 학교 다닐 때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야자 시간이 되면 책상이 달달 떨릴 때가 있었어. 한 번은 발을 심하게 떨길래 발 좀 떨지 마 하고 핀잔을 주니 자기가 떨고 싶어서 떠는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 반으로 귀신이 들어와 천장에 매달려 있다고 말해줬어. 그래서 뭔 개소리야. 귀신이 아니라 내가 발 떨고 싶으니까 떠는 거지라고 말하긴 했는데 얘가 귀신 보는 건 반 친구 다 아는 사실이라 뭔가 겁나게 꺼림칙하고 그랬어. 우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끔씩 만나서 놀기도 했는데 둘 다 솔로였던 시기가 있었어. 날짜로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12월 24일 이브였어. 그때 홍대에 MB24라는 곳이 유행이었는데 둘이 그곳을 갔어. 역시나 이브라 그런지 발 디딜 곳 없이 사람으로 가득 찼고 남자 9명 여자 1명의 불균형적 성비로 인해 이러다간 우리가 남자한테 헌팅 당하겠다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됐어. 그렇게 둘이 인생 조전내 만에 신세 한탄하면서 소주를 마시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지역 최고의 나이트클럽을 가자 하게 됐어. 사실 나는 강원도 사람이라 지역에 클럽은 없고 나이트클럽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 다른 하나는 30대가 많이 가는 곳이고 마지막 하나는 어른들이 많이 가는 곳이었어. 당연히 우리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곳을 갔고 그곳에서조차 사람이 너무 많아 돌아오게 되었어. 차선의 방법으로 30대가 많이 가는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그곳은 20대 민증으로는 받아주지 않았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25일로 넘어가는 시기에 나이트엔 우리를 받아줄 곳은 없던 거였어. 실망하며 집으로 가려다가 친구가 마지막 나이트를 가자는 말에 거긴 아줌마, 아저씨만 가는 곳이라서 우린 못 들어가고 가봤자 어른인데 뭐하러 가냐 하니까 친구와 원래 배움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배워야 진정한 배움이다라는 명언을 듣고 어른들에게 혹시나 배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으로 찾아갔어. 마지막 나이트에 도착해서 입장하는데 민증을 내밀어도 받아주는 거였어. 보통 이런 곳은 나이 어리면 안 받아주는데 말이야. 오 이게 웬 횡재냐 하고 친구랑 둘이 들어가 주변을 스캔하니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도 한적하고 의외로 젊은 애들도 있고 다양한 연령이 놀고 있었어. 아마도 다른 나이트에 못 들어간 20대와 30대들이 온 듯했어. 이거다 하는 누주적인 생각이 번쩍 들면서 잘하면 오늘 역사를 쓰겠구나. 친구와 둘이 다짐하고 서로 연락이 안 되면 2번은 전화하지 말자 약속하고 룸을 잡았어. 대학생이라 돈이 빠듯했지만 다행히 친구네가 좀 잘 살아서 괜찮았어. 룸을 잡고 양주 하나 시키고 기본 맥주를 세팅한 후 웨이터 형이 나갔고 꽤 시간이 흘렀어.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였어. 둘이서 심심하니까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맥주를 마시니 또 오줌이 마려워졌어. 친구랑 화장실을 가려 했는데 우리 둘 다 방을 비울 수는 없으니 내가 먼저 갔다 온다 하고 볼일을 보러 나갔어. 오줌으로 이름도 쓰고 소원도 쓰고 손 닦으며 기도하고 방으로 돌아가는데 방에서 스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였어. 그 가위 눌렸을 때 기분 뒤 방문 앞에 도달하니 발끝에서부터 머리로 쫙 퍼지는데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쓰는 기분. 정말 기분 나빴어. 속으로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는 거였어. 열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와 만약 귀신이면 한 대 칠 생각으로 주먹을 쥐고 잽을 날리려는데 문 앞에 친구가 서 있었어. 우와 진짜 한 대 칠 뻔했네 하고 들어가려는데 친구의 몸이 이상함. 귀신 봤을 때처럼 몸을 덜덜덜덜 떨면서 서 있는 거였어. 난 이 친구가 귀신을 보는 걸 알기 때문에 혹시 이곳에 귀신이라도 있나? 방 안을 잘 둘러보는데 친구가 계속 혼잣말로 들어가지 마. 죽어. 반 미치광이처럼 이러는 거였어. 뭐야 이 미친놈은 하고 들어가는데 우리 자리에 2명이 앉아있는 거였어. 꿈은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인사를 하고 얼굴을 보는데 그때 정말 저 사람들이랑 술 마시다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강하게 스쳐갔어. 5번째 이야기, 예지몽. 고등학교 겨울방학 때 이야기야. 나는 그때 대학교 합격하고 동네 오락실 알바를 하고 있었어. 내가 하는 일은 청소, 자리 정리, 오락실 노래방 청소, 노래방 전단지 나오면 붙이는 거. 그리고 그 당시 동전 교환기가 좀 귀할 때라 카운터 안에서 동전 교체 등 별 잡다한 일을 하고 있었지. 그 당시 오락실 주변에 인근 여중이 있었는데 방학이라고 중학생들도 많이 왔고 그 무리에서 이쁜 아이가 한 명 있었어. 근데 뭐 나랑 사귄 건 아니고 아무튼 여중학생들 많이 왔길래 친구들을 불렀고 중학생들 구경하고 있는데 돈 바꾸러 오는 거야. 그래서 가오 잡으면서 돈 주지 마. 이지랄하면서 동전 교환기에서 뺀 돈 중에 3, 4천 원 쥐어주면서 오락실에서만 써라. 아무튼 중학생들이 오락실에서 3, 4천 원이 있으면 그 당시에 오락실에서 1시간 정도 놀 수 있던 돈이기에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 이후로 중학생들이랑 친해졌어. 시간이 지나면서 중학생들이랑 친해졌고 오락실 단골 손님이 되어가고 있을 무렵 친구 중 한 명이 오늘 일 끝나고 콜라 한잔하고 가라 한마디에 졸업을 앞둔 중학생 5명이랑 갓 20살 된 우리 친구 4명에서 오락실 카운터에 둘러앉아 당시 저렴한 치킨집 브랜드가 있었거든. 거기서 닭똥집 3마리에 콜라 5병 정도 사서 먹고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였어. 아무튼 분위기도 달아오르겠다. 친구 중 한 놈이 가위 눌렸을 때 푸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어. 새끼손가락 보면 2마디가 있는데 밑에 마디를 접고 새끼손가락을 덜덜덜 1초에 4번 떨면 가위가 풀린다는 거였어. 아무튼 그러다가 공포 얘기로 흘러갔고 동네 바닷가에서 귀신 본 얘기부터 가위 눌린 얘기, 시골에서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날아다닌다는 얘기까지 아무튼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하다가 집에 와서 씻고 누웠는데 친구 놈 전화가 왔어. 내일 오락실 문도 닫는데 PC방 밤새 하지.
우리 이제 성인이야. 그 당시 피파 온라인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동네 1시간 400원짜리 PC방에 가서 새우탕 하나 끓여 먹고 피파를 열심히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오후 1시였어. 몸은 갑자기 무거워지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와서 침대에 누워서 잘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때나 지금이나 남매는 싸우기 마련이지. 누나를 불렀어. 그래서 누나가 웃자마자 불 꺼줘라고 말했다가 걔 쳐맞았어. 그래서 문 닫고 가랬는데 문을 살짝 열어두고 갔어. 예민 대왕인 나였지만 그 당시 너무 피곤해서 슬 잠이 들려 하는데 여중학생 중 한 명인 애가 전화가 온 거였어. 오빠, 나 가위 눌렸어. 아가리를 털고 싶었지만 피곤해서 우리 아기 괜찮아 나지야 얼른 자. 오빠 이제 잘 거야. 달래주고 잠이 들려는 찰나 친구들이 한 얘기가 떠올랐어. 아기야 새끼손가락 1초에 4번 털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오빠 그런 거 믿지 마.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딴 소리나 들었어. 아무튼 그럭저럭 통화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 천장에서 검은 머리가 긴 여자가 천천히 내 앞으로 다가왔어. 가슴은 팍 눌려서 숨쉬기도 힘들었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 상태였어. 이게 가위 눌린 거구나. 점점 다가오는데 공포가 장난이 아니었어. 온몸에 식은땀은 주르륵 흐르고 정신은 다른 데로 팔려 있었어. 아까 누나가 문을 덜 닫았는지 문틈 사이로 엄마랑 누나가 나가는 게 보였어. 그래서 진짜 목청 터져라 외쳤어. 근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 진짜 이때 오줌도 솔직히 조금 지렸어.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무섭고 엄마랑 누나는 들리지도 않는지. 주민아 엄마 누나랑 시장 갔다 올게. 하고 현관문을 쿵 닫고 나가버렸어. 그때 천장을 봤는데 눈 주위가 새까맣고 입에서 피를 뚝뚝 흘리는 여자가 씩 웃으며 안녕이라고 말했어. 나는 초조한 나머지 가위 푸는 방법이 새끼손가락 터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새끼손가락을 털었어. 근데 시발 1초에 4번이 말이 되냐? 절대 안 털려. 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털었어. 귀신이 내 눈앞에 오자마자 내 입을 잡고 양옆으로 벌리며 잘자 하는 소리에 난 꿈에서 깼고 식은땀은 비가 오듯이 오는데 문틈 사이로 주민아 엄마 누나랑 시장 갔다 올게. 현관문이 닫혔어. 6번째 이야기, 봉사활동. 중학교 방학 때 친구들이랑 절에서 유치원생 데리고 체험학습인가 그런 거 했었어. 거기 원생들 관리하는 그런 봉사활동 했는데 첫날에 저녁에 아기들 관리하고 놀아주고 그러고 강당 같은 곳에서 그 봉사하러 온 애들이랑 잤어. 그런데 나는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떠들다가 안경 벗고 자려고 옆으로 누웠는데 강당 입구에만 등이 켜져 있었는데 짤내서 보이는 모습인데 새빨간 소복 같은 그런 옷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머리가 어깨 밑까지 내려오고 얼굴도 가려서 안 보이지만 내 쪽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였어. 내가 거기 보면서 가만히 생각했는데 선생님들 중에 긴 머리를 가진 분은 한 분도 없었어.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소름이 돋아서 친구한테 저기 누가 쳐다봐 했는데 쳐자고 있었어. 그렇게 말하고 입구 봤는데 아무도 없어서 잘못 봤나 하고 안경 쓰고 입구 쪽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잘못 봤나 했는데 그 입구 쪽이 아파트 계단처럼 사람 지나가면 불 켜지는 그런 등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아래에서 아무도 없고 소리도 안 들리는데 불이 팍 켜졌어. 걔 무서워서 친구들한테 가서 덜덜 떨면서 입구 봤어. 다시 그 빨간 옷 여자가 눈은 안 보이는데 정확히 내 쪽을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였어. 그래서 무서워서 눈물 날 뻔했는데 또 아래층에서 불 켜지는 빛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스님이 올라와서 애들 자는지 확인하셔더라. 그리고 스님이 가시니까 그 이후로 안 보여서 꿀잠 잤어. 다음 날은 진짜 귀신일지도 몰라서 오히려 확인하기 무서워서 스님한테 물어보지도 못했어. 7번째 이야기, 엄마와 미친년. 지금까지도 아주 가까이 지내는 불알 친구가 있어. 이 친구는 3살 많은 누나가 있고 어머니를 3살쯤에 골수암으로 여의고 정말 힘들게 살아온 친구야. 그 누나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이 누나가 인터넷에 이름 검색하면 나오는 유명인 됐어. 이 친구의 어머니에 관한 비밀을 내가 20살 때 처음 울 어머니한테 듣게 됐어. 울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꿈 같은 게 잘 맞고 그런 분이신데 꿈에서 누군가와 싸우거나 귀신이 나와서 괴롭히면 그 귀신을 죽도록 두들겨 패고 칼로 찌르고 결국은 이기고야 마는 분이셔. 내가 2~3살 즈음 그날 꿈에서 웬 미친년이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오려고 하더래.
어머니는 꿈속에서 귀신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지게 작대기로 두들겨 패서 쓰러뜨린 뒤에 머리채를 잡아서 질질 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아랫집 대청마루 밑에 우겨놓고 발로 차고 지게 작대기로 못 나오게 때려주고 그랬대. 그러다 꿈을 깼는데 그 꿈 꾸시고 한 달도 안 돼서 그 친구 어머니가 골수암이 발병된 거야. 그리고 3개월 정도 됐을 때 돌아가셨어. 그 대청마루가 있는 아랫집이 불알 친구네 집이었던 거지. 만약 울 어머니가 그 미친년하고 싸워서 졌다면, 집에 들어오는 걸 방치했다거나 쫓아내지 못했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울 어머니는 평생 혼자만 알고 계시다가 20살 때 처음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어. 나 또한 어머니한테 그 얘기 들은 지 아주 오래됐지만 그 친구한테는 차마 말을 못하겠어. 나중에 환갑 지나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